네,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식품 수급난이 악화인류를 겪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또 팜유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나타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앞으로 치킨은 뭘로 먹죠? 팜유로 튀기나요? 팜유가 식용유 원료가 되니까 아, 여러 가지 이제 예. 원료가 되기 때문에 팜유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이제 빵값도 올라갈 겁니다. 뭐 네. 다양한 가격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큰 물량을 이제 50%를 공급하고 있는데 팜유 생산 중단을 했어요. 지금 이제 각종 뭐 자세한 것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 네. 지금 현재 그 내부 수급으로 돌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자원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이런 어떤 생산망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서로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 됐든 현재 지금 이런 결정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식음료 가격에 대한 원가 부담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단순하게 팜유가 우리가 지금 식용유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 산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곤란하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라면 한쪽에서 촉발된 것으로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파만파 지금 벌어지게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다면 서로 이제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좀 서로 간에 삐그덕거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밀 가격이라든지 지금 이제 사료 관련주들 오늘은 이제 사료 관련주 이제 조심스럽게 오늘이 저는 변곡점이라고 보는데 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식음료 전반적으로 다양한 회오리가 좀 몰아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팜유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이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뭐 식품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과자, 가공식품 같은 것도 다 팜유가 주 원료 다 아니겠습니까? 들어갑니다. 라면도 예. 들어가고요, 뭐 빵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팜유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제가 뭐 보기만 하더라도 뭐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큰일이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이게 뭐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팜유가 뭐 없게 되면 팜유가 불우능의 값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고 이게 원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라면 공장들이 라면을 생산 안 할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든 뭐 갖고 와야 되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결국 이들의 특징은 소비자가로 빠르게 전가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유가가 올라간다라면 그 우리가 이제 수용차에 넣는 기름 가격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1,600원대였다가 2,000원 넘었다가 지금 1,900원대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라면 값도 이제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물가 압박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 근데 우리가 먹거리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 치킨은 뭐 여담입니다만 저녁 때 야식을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평상시에 먹어야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못 먹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가 줄을 수밖에 없겠죠. 점심 가격이 10,000원에서 11,000원, 12,000원 올라가게 된다면 뭐 그 이후에 마시던 커피도 때로는 한번 고민하고 마시게 되고 네. 뭐 이런 식이 시작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파장이 만만치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뭐 자동차가 올라가면 자동차를 안 타고 그러니까 승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안 먹을 수 없는데 꼭 먹어야 되는 거와 아까 들었던 야식은 좀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야식을 안 먹게 되면 야식에 또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뭐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 파장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닭고기, 소고기, 맥주, 제과 등도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을 하면서 네.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식품 품목별 가격 인상 수준 함께 좀 전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본다라면 물론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면 우리는 상당히 재미없을 겁니다. 일본을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라고 표현하죠. 노동자 임금이 거의 한 10년 동안 오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일본을 뭐 10년 정도 갔다 오면 지금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맨날 그 집 가면 그 가격이고 그런 메뉴예요. 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만 원짜리를 11,000원, 12,000원 먹는다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데 그것 때문에 적절하게 기업들이 임금을 또 올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되면서 이렇게 경제가 결국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라든지 물가 상승 맞벌을 하게 되면 오히려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활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에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것도 네. 앞서 언급드렸던 그 유가의 상승도 산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거지만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제 정권 교체기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가격들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지금 뭐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물러가는 정부에서 올리고 가라 총대를 매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 물가 압박에 대한 부분들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근데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결국 그 중앙은행은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선호도 차이 이런 거 발생하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이것은 의외의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곡물 가격 상승 수준이 주요 위기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에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지금 현재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났더니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제 밀 가격이라든지 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밀 가격은 올랐습니다만 재고는 지금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최고 수준이에요. 최근에 네. 밀 재고가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밀 같은 거는 이모작이에요. 우리 이제 벼농사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봄에 농사를 망치면 저도 이번 주말에 어디 잠깐 일 있어 나갔는데 다 이제 농번기라 어마어마하게 바쁘더라고요. 근데 밀은 이모작이에요. 그러니까 봄 농사 끝났더라도 전쟁이 여름 전까지만 끝나면 가을 농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 가격이 그렇게까지 급등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코로나를 위해서 일단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경기가 살아있는서 더 활성화돼서 버블까지 일어난 상태에서 에그플레이션이라면 이게 굉장히 높을 텐데 지금 모든 게 꺾였다 올라가는 수준이어서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만 전반적인 평준화를 봤을 땐 그다지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수준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뭐 음식물에 대한 어떤 그 판매 수준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먹어도 밖에 나가서 회식은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요가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전쟁에 의해서 전 세계 밀이 부족하대더라. 빵값이 올라간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생각보다 지속되면서 네. 이 장기화되면서 식품이나 곡물 사료 등 전 분야의 수급에 지장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식량과 곡물 관련주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초기에는 투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수준에서 놓고 본다는 이게 뭐 딴 걸 말고 지금 수준에서 사료, 비료, 곡물, 뭐 원자재가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늦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게는 거의 2달, 짧게는 1달, 보름 이게 다 올랐거든요. 더구나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라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이 올라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뭐 사료, 곡물, 뭐 수산, 육계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분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리 어떤 가격에 물론 이제 글로벌 가격이 바로미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글로벌 가격과 국내 또 산업과 연계성은 좀 떨어지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런 쪽에 이제서야 이런 뉴스에 반응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조금 전에 식사 후에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사료주들이 보합까지 밀렸더라고요. 네. 이런 차트에서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안 빠져나오시면 내일부터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저렇게 음봉을 나타낸 상태에서 다시 오늘 오후에 상한가를 말아간다? 글쎄 제가 30년 가까이 주시장에 있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사료주들이 일단 꺾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지금 오늘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사료주들이 마이너스를 큰 폭으로 음봉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관련주들에 대한 분위기도 싹 식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죠. 결국 한일 사료에서 샘표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옮겨갔다. 제가 직접적으로 네, 말씀드려요. 네. 둘 다 추천주 아닙니다. 한일 사료가 어제까지 상한가 치고 오늘 이제 한 20% 가까이 올랐다가 샘표가 지금 상한가 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여기서 저는 트레이딩 자금들이 이동됐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앞에서 그나마 순환을 돌겠지.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그런 쪽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걔가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올라갈 때는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 지금 사료주와 뭐 이런 어떤 뭐 식음료 이런 쪽들에 대해서 한다라면 저는 뭐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라면을 만드는 기업들은 어떤가요? 이거는 지금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가능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게 점진적으로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이익이죠. 이익이다가 이게 원가가 올라오면 이익이 발생 안 하니까 이걸 또 딱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업들인데 지금은 일단 한 차례 올렸기 때문에 바로 올리긴 부담스럽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업의 자율이 있다 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라면 당장 지금 새 정부 발등에 불은 물가 인상이 물가 압박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인위적으로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치적인 영향이 가장 셀 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인 영향이 줄어들고 레임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가장 지금 새 정부가 큰 힘을 발휘할 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올릴 수 있는 게 5월 이전까지 올릴 수 있고요. 5월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물가를 못 올린다라는 쪽에 뇌피셜을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지금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이 원가 압박을 고스란히 가을까지는 최소한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에그플레이션이 계속된 문제가 되면서 네. 저희가 이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네. 여쭤봤는데 전혀 추천을 하고 계시지 않은 소장님 그렇습니다. 의견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가의 경우에 바이든의 비축유 방출로 소폭이지만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네. 국내의 경우에는 정부가 밀 비축량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결정들이 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유가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이제 뭐 식음료든 뭐 유가건 뭐 아니면 광산물이건 이런 것들이 수요 견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다음 유동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소에서 움직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산업이 발달하면 유가가 올라가죠. 예. 그건 이제 산업의 쓰임새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경제학의 기본진이라고 보는 수요와 공급의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기름이라는 게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왔다. 밀을 생산 못하면 먹어야 되는 양은 똑같으니까 밀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2022년에 중앙은행이 이제 자금을 풀었죠. 막대한 네. 자금을 풀었는데 이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으로 안 흘러가다 보니까 투자은행들이 이제 투자 자산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이제 주식만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석유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유동성을 좀 끌어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심지어인 거죠. 야, 전쟁이 났대더라. 어디? 우크라이나, 유럽의 빵 지역이래, 곡창지대래. 그러면 밀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음 달부터 이제 매달 우리나라 때 115조라는 돈이 중앙은행에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원자재에 했던 사람들은 이걸 팔아서 그 돈을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빠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수요와 심리적인 요소인데 심리적인 요소는 전쟁이 끝나는 순간 급브레이크가 걸려버리죠. 야, 이제 전쟁이 끝냈다더라. 밀을 다시 생산할 수 있다더라.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만한 공급 요소가 있느냐. 하루에 4끼 드세요? 5끼 드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3끼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가격이 끌어올렸다. 제가 볼 때는 좀 거품이 투기적이다. 크다. 투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사료주나 육개주 사실 분들은 사셔서 저녁 때 치킨을 한 2-3마리씩 드시면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을 좀 봐주세요.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서 아무래도 예. 좀 약세를 예상은 했었는데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좀 선방한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믿음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2,600을 깨지 않는 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하고 전혀 상관없다.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저는 빠지는 게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다고 저는 안 봅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다는 금리 인상도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겠죠. 근데 네. 그 100%는 다는 아니다. 지금 미국 증시 빠지는 게 테크주들에 대한 어떤 밸류 논란이거든요. 지금 뭐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테크주들이 실적을 못 내고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이쪽이 실적을 낼 거라고 봤는데 실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뭐 가격이 저는 떨어진다. 특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2020년에 전세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2021년 1월 달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021년 횡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에 가서 개별 종목, NFT라든지 메타버스를 개별 종목 올랐지만 미국의 테크주들은 2021년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갔어요. 2년을 끌고 갔어요. 그러다 밀리기 시작한 거고 우리는 벌써 1년 반 동안 횡보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국내를 똑같이 취급한다?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테크주들은 저는 여러분들 서학개미 가시는 분들은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되는 순서가 왔다라.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그 과도한 기대감을 갔었습니다만 네이버가 부합 못한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시작이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 민감주들 보면 실적 잘 나오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미국 주식 빠진다, 국내 주식 빠진다, 그럼 현대차 같은 거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지 미국이 빠지니 우리도 불안하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심리적인 요소예요. 근데 주식을 잘 하시려면 심리적인 요소를 냉정히 봐야 돼요. 남들이 무섭다고 그럴 때 진짜 무서운가? 정말 어려운가? 그러면 동참하셔도 되고 아니야 지금 내가 보니 내 기업을 보니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남들이 파네? 그때 사는 게 오히려 역발상 투자의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요 증권사들이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나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뭐 개별 종목들만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전혀 동의 안 합니다. 그러신가요? 예, 전혀 동의 안 합니다. 개별 종목이 이번 주 투자 전략과 함께 좀 말씀 개별 종목이 부탁드릴게요.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개별 종목은 대형주인가요? 중소형주인가요? 아니면 테마주인가요? 이게 참 저는 증권회사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 그러니까 저도 이제 증권회사 출신인데 할 말 없으면 박스권 개별 장세. 이거는 어떻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시면 그 말대로 하십시오. 개별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신다면 저는 경기 민감주 6개월을 보시고 모아가는 절호이계다.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6개월 동안 보고 6개월에서 1년 최소한 보고 예, 들어간다면 보고 지금 들어가면 지금 이제 서서히 모아가면 저는 예. 태평하실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해서 이번 주에 수익을 보겠다. 오늘 당장 수익을 보겠다. 그러면 이제 막 이것저것 찾아보셔야 되지만 글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제가 볼 때는 저라면 굳이 하라면 하겠지만 수익 상대적으로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쉬었죠. NFT 메타버스라는 강력한 테마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결국 테마라는 게 시급료 쪽만 살아있는 테마를 갖고 단기 매매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신 전문가 이상은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